그날 저는 제 발로 그 집에 들어갔어요. 허름한 가방 하나 들고 갈데 없어진 사람처럼요. 딸이 알고 나서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곤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나보다도 어린애를 집에 들여서 뭐 하시려는 건데요?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당연한 거죠. 제가 언니였어도 똑같았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똑같은 얼굴을 했지요. 늙은 남자한테 붙어먹으려는 어린 계집애. 젊은 게 좋다고 눈이 뒤집힌 노인네. 그렇게들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왜 거길 찾아갔는지, 왜 그분이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저는 끝내 그 집 문턱을 넘었는지.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죽어가던 제게 자기 몸을 떼어준 사람이었지요. 그 대가로 그분 몸은 망가졌고요. 그러니 이제는 제가 갚아야 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저는 그분 옆을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30살 차이 남들이 보기엔 손가락질 하겠어요. 뒷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본문 바로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제가 그 집 대문 앞에 섰던 날에는 바람도 없는데 초인종 옆에 달린 마른 나무집 하나가 자꾸만 뒤집혔어요. 병원에서 바로 온 탓에 외투 소매에는 소독약 냄새가 밴 채였고 손에 든 가방은 가벼운데도 손목이 오래 눌린 것처럼 저렸지요.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있는 거라곤 속옷 2벌과 세면도구, 낙공지, 접어넣은 통장 사본 하나뿐이었어요. 남의 집 문턱을 넘는 사람이 들고 오기엔 초라했고 다시 돌아갈 집 없는 사람이 들고 오기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답니다. 문이 열렸을 때 그분은 금방 말을 못했어요. 안색이 좋지 않다는 건 병원에서도 봤지만 집 안불빛 아래 선 얼굴은 병실에서보다 더 말라 보였어요. 셔츠 깃이 한쪽만 접혀 있었고 손등에는 약봉지를 자주 쥐었다 놓는 사람 특유의 마른 힘줄이 도드라져 있었지요. 저는 그분 얼굴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열린 문틈으로 먼저 집 안 냄새를 맡았어요. 눅눅한 이불장 냄새, 식은 밥솥 냄새, 오래 비워둔 컵에 남은 커피 냄새. 혼자 사는 집 냄새가 아니라 돌보는 사람이 없어진 집 냄새였어요. 왜 왔니? 그 말은 쫓아내려는 소리라기보다 설마 하는 마음이 끝내 입 밖으로 나온 것 같았어요. 저는 대답 대신 신발을 벗었어요. 현관 바닥은 차갑고 반질반질했는데 맨발로 밟고 서 있자 이상하게도 그제야 몸이 가라앉았답니다. 저 여기 있을게요. 무슨 소리야.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분은 제 가방을 내려다보다가 저를 봤고 다시 열린 문 밖을 봤어요. 마치 누구라도 이 장면을 보면 안 된다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그런 날은 꼭 누가 봤지요. 자동차 문 닫히는 소리가 나고 계단을 급히 밟는 발소리가 들리고 초인종도 누르지 않은 채 문이 다시 확 열렸어요. 딸이었어요. 얼굴보다 목소리가 먼저 들어왔지요. 아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제 등 뒤로 식은 공기가 한 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저는 사람보다 먼저 소문이 되겠구나 하고요. 딸은 제 얼굴을 보기 전에 제 벗어놓은 신발부터 봤어요. 그 다음엔 현관 안쪽에 놓인 작은 가방. 맨 마지막에 제 얼굴을 봤지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순서대로 본다더니 그날 그 집 식구들 눈에는 제가 사람이라기보다 먼저 들어온 물건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아빠, 지금 장난하세요? 목소리 낮춰라. 낮춰요?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낮춰요? 그분은 그 말을 듣고도 저를 내쫓지 못했어요. 화를 낼 기운도 붙잡을 힘도 없는 사람처럼 문가에 서 있었지요. 딸은 저를 향해 끝내 이름도 묻지 않았어요. 이름을 알면 사람이 되고 사정을 알면 이야기가 달라질까봐 아예 모르는 쪽을 택한 얼굴이었답니다.
저 애 누구예요? 그만해. 아빠가 더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집에 들이는 게 말이 돼요? 거실 창에는 반쯤 걷힌 블라인드가 있었어요. 바깥 햇빛이 줄무늬로 들어와 식탁을 베고 있었는데 그 식탁 위에는 찻잔이 2개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물기 없이 비어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한 모금쯤 마시다만 커피가 식어 검게 들러붙어 있었지요. 누가 봐도 따뜻한 대화가 있었던 자리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제 등장은 더더욱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딸의 입가가 아주 잠깐 비틀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그런데도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온 이유를 그날 당장 입 밖에 꺼내 버리면 그분이 병원 침대에서 저를 보며 웃던 얼굴까지 누군가의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문 밖에서는 누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골목은 조용했는데 창문들은 다 열려 있는 것 같았지요. 저는 그 집 안에 서서도 이미 바깥 사람들, 귀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날 저는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그분이 저를 붙잡은 것도 아니고 딸이 제 머리채를 잡은 것도 아닌데 그 집 거실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다만 문 밖으로 밀려나와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저는 생각했어요. 오늘 쫓겨나도 다시 오겠다고요. 대문 앞에 밤새 서 있게 되더라도 저는 다시 이 집 초인종을 누를 거라고요. 저는 빵 냄새를 맡으면 아직도 먼저 새벽을 떠올려요. 막 구운 버터 냄새가 아니라 전날 팔고 남은 식빵 가장자리와 식은 단팥빵 속에서 올라오던 눅진한 냄새 말이에요. 가게 뒤편 작업대 밑에는 밀가루 포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포대에 등을 기대고 쪽잠을 자던 날들이 있었지요. 새벽 4시쯤이 되면 주방불이 먼저 켜지고 반죽 치대는 소리가 나고 저는 얼굴도 덜 깬 채 물통을 나르고 바닥을 훔쳤어요. 그때 저는 어린아이였지만 아무도 저를 애로 보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빵만 받고 주인은 제 손이 느리다고만 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하는 애가 기특하다는 말은 해도 제가 어디서 자는지 누구랑 사는지는 묻지 않았답니다.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말하는 얼굴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나가는 얼굴이 더 편하다는 걸 저는 일찍 배웠어요. 그분은 늘 문가에 잠깐 서 있다가 들어왔어요. 손님처럼 빵을 고르다가도 꼭 저를 한번 봤지요. 그런데 그 시선이 이상하게도 사람을 쪼그라들게 하지 않았어요. 잘못한 걸 들킨 아이처럼 손이 먼저 오그라들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겨울 아침이었어요. 장갑도 없이 문고리를 닫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자꾸만 붉어졌어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작은 종이봉투를 내려놓았지요. 안에는 감기약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한참 동안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약보다 먼저 제 손이 차갑다는 걸 누가 봤다는 사실이 이상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그분은 가끔 빵을 사갔고 가끔은 안 사면서도 잠깐 들렀어요. 눈 오는 날엔 털 달린 목도리를, 비 오는 날엔 비닐, 우산을, 더운 날엔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꺼낸 우유를 제 앞에 두고 갔지요. 받아도 되는지 몰라 한참 망설이면 그분은 늘 짧게 말했어요. 일하는 사람은 아프면 안 된다. 그 말은 위로도 아니고 큰 소리도 아닌데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저를 가엾게 본다는 냄새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은 저를 불쌍한 애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으로 봐주셨지요. 그게 저는 오래 기억에 남았답니다. 빵가게 유리문은 닦아도 늘 뿌옇게 얼룩이 남았어요. 바깥에서 안을 보면 제가 보였고 안에서 바깥을 보면 골목이 보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뿌연 유리 너머에 그분 차가 서 있는지만 먼저 보게 되었어요. 검은색 세단이든 회색 승용차든 차종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건 그 차가 있으면 그날은 누군가 저를 사람처럼 대해줄지 모른다는 정도였어요.
주인이 쉬는 날이면 저는 남은 빵을 봉투에 담아 들고 골목을 걸었어요. 바람 부는 날은 비닐봉지가 다리에 감겼고 비 오는 날은 종이봉투 밑이 먼저 젖었지요. 그때도 그분은 대단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길에서 마주치면 묻는 건 늘 비슷했답니다. 밥은 먹었니? 학교는? 감기는 다 나았고 듣자 하면 흔한 말들인데 저한테는 흔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제 하루를 그렇게 순서대로 묻지 않았거든요. 밥부터, 몸부터, 갈 때부터. 저는 그 순서를 오래 기억했어요. 한 번은 가게 뒷창고에서 혼자 울다 들킨 적이 있어요. 이유는 지금 생각해도 별것 아니에요. 누가 제 신발을 버렸고 저는 그날 젖은 운동화를 신은 채 밤까지 서 있어야 했답니다. 발가락이 다 쪼글쪼글해져서 양말이 발등에 들러붙었지요. 그분은 창고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다가 새 운동화 상자를 제 앞에 밀어놓았어요. 신어봐라.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더 울어버렸어요. 무슨 서름이 그렇게 많았는지 몰라요. 그분은 등을 돌린 채 창고 밖으로 나가 서 있었고 저는 혼자 상자를 열어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날 새 신발끈을 매던 손끝 감촉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너무 새 것이라 질기고 뻣뻣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저를 살리는 끈 같았거든요. 쓰러지기 전날에도 저는 일을 했어요. 몸이 자꾸 가벼워지는 쪽이 아니라 안에 돌덩이 하나가 들어있는 것처럼 무거워지는 쪽으로 이상해졌는데도 저는 그걸 병이라고 생각할 틈이 없었답니다. 가게의 주방불은 늘 켜져 있었고 설거지통에는 씻을 게 남아 있었고 새벽은 누구 한 사람 쉬었다고 멈춰주지 않았으니까요. 처음엔 속이 메스꺼리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졌고 물 한 통만 들어도 손목이 떨렸어요. 어느 날은 반죽통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가 눈앞이 하얘져서 한참 못 일어났지요. 그래도 저는 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쉬는 사람은 자리를 뺏기는 쪽이지 돌봐지는 쪽이 아니란 걸 너무 일찍 배웠으니까요. 정말 큰일이 난 건 가게 앞 바닥이었어요. 손님이 두고 간 잔돈을 주우려다가 그대로 쓰러졌답니다. 누가 제 이름을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귀 안쪽에서 기차 지나는 소리 같은 것만 크게 울렸고 뺨은 차가운 바닥에 닿아 있었어요. 눈을 뜨고 보니 병원이었어요. 흰 천장과 커튼, 소독약 냄새, 그리고 보호자랑 칸이 비어있는 서류가 제일 먼저 보였지요. 의사는 제 앞에서 어렵고 긴 말을 했어요. 수치가 어떻고 상태가 어떻고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저는 그 말 중 절반도 못 알아들었어요. 다만 돈이 든다는 것, 오래 걸린다는 것, 옆에 앉아 서류에 사인할 사람이 없다는 것만 또렷했답니다. 병실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도 바깥 겨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럴수록 저는 이상하게도 다시 빵가게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아픈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되는 쪽이 덜 무서웠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그분이 들어왔지요. 넥타이도 풀지 못한 채였고 숨을 급히 몰아쉰 뒤라 어깨가 조금씩 들썩였어요. 저는 그분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묻기도 전에 눈부터 돌렸어요. 누구에게든 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그분은 제 침대 곁에 한참 서 있었어요. 말보다 기척이 먼저 느껴졌어요.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지요. 살아야지. 그 말은 다정한 말이 아니었어요. 부탁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었어요. 꼭 제가 아직 결정하지 못한 일을 대신 결정해 놓는 사람처럼 조용하고 단단했답니다. 샵샵샵 23.S형이 치료는 시작됐지만 그때도 저는 다 끝난 줄만 알았어요. 세상이 사람 하나를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종이와 숫자와 서명이 필요한지 저는 그 병실에서 처음 알았답니다. 검사 결과표는 자꾸만 쌓였고 제 팔 안쪽은 바늘 자국으로 푸르게 멍들어 갔어요. 병원비는 매번 다음 칸으로 넘어가듯 불어났고
저는 숫자를 보다 말고 자꾸만 눈을 감았지요. 그분은 경실에 올 때마다 종이봉투를 들고 왔어요. 그 안에 과일이 들었는지 서류가 들었는지 저는 처음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간호사들이 그분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의사와 복도 끝에서 오래 이야기하는 일도 잦아졌고 제가 잠든 줄 알고 병실 밖에서 낮게 다투는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답니다. 저는 그 무렵 그분 손등에 새로 생긴 주사바늘 자국을 봤어요. 그전엔 없던 것이었지요. 팔을 걷어 올릴 때마다 안쪽 피부가 누렇게 질려 있었고 웃을 때도 입술 끝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어요. 다만 어떤 사람은 저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에서 무언가를 떼어내고 있다는 막연한 예감만 있었답니다. 왜 여기까지 하세요?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분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병원 유리창에는 제 수액줄과 그분 그림자가 같이 비쳤지요. 내가 혼자라고 해서 죽게 둘 수는 없잖니. 그 말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수액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들렸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 목숨에 이렇게까지 들어올 수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이제 제가 살아남으면 그 대가를 평생 잊을 수 없게 될 것 같아서요. 결국 저는 살았어요. 숨이 붙었고 손끝이 다시 따뜻해졌고 퇴원 날짜도 잡혔지요. 그런데 그날부터 아픈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분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다 잠깐 벽을 짚는 손, 말하다가 목을 한번 삼키는 습관, 웃고 나면 더 오래 숨을 고르는 얼굴. 저는 그게 다 제 눈에만 보이는 것 같아 더 괴로웠답니다. 샵24.S 연길. 그 집에 다시 들어간 뒤부터 저는 제 방이랄 것도 없는 작은 방 하나를 얻었어요. 전에 창고처럼 쓰던 곳인지 벽지 한쪽이 햇빛에 바랜 채 누렇게 들떠 있었고 문틀 아래에는 오래 쓸린 자국이 반달처럼 패여 있었지요. 창문은 작았고 밤이 되면 골목 가로등 빛이 커튼 아래로 가늘게 들어왔어요. 저는 그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울 때마다 제가 이 집에 사람으로 들어온 건지 물건처럼 들여진 건지 알 수 없었답니다. 식탁에 앉는 일은 더 어려웠어요. 아침마다 딸과 아들은 돌아가며 들렀고 올 때마다 제 앞에서는 컵을 3개 내려놓거나 서랍을 함부로 닫았지요. 말은 저를 향하지 않았는데 다 제 쪽으로 던져지는 소리였어요. 아빠는 원래 이러는 분 아니었잖아.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분은 밥숟갈을 들고도 오래 씹지 못했어요. 제가 국을 떠드리면 말없이 받았고 약을 챙겨드리면 손끝으로만 닿았지요. 미안한 사람 손은 이상하게 가벼워요. 받으면서도 제대로 못 받는 손이거든요. 저는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식탁을 치웠어요. 설거지를 했고 약통 날짜를 맞췄고 세탁기 위에 쌓여있던 와이셔츠를 한 장씩 접어 넣었지요. 말로 이기려 들면 제가 진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 남는 이유를 저 사람들 입으로 증명받을 필요가 없었답니다. 하루는 저녁 늦게 방문 앞에 쓰레기 봉투가 툭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제 방에서 쓰던 수건과 빗, 화장품이 아무렇게나 들어 있었지요.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걸 한참 내려다보다가 다시 주워들고 방으로 가져갔어요. 손이 떨렸는데도 울지는 않았답니다. 이상하게 눈물보다 먼저 든 생각은 내 물건을 건드릴 사람들은 정작 그분, 약 봉투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었거든요. 샵24.S 영이. 그분 약은 식후, 식전, 자기 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헷갈렸지요. 은색 포장을 반으로 접어놓은 알약, 갈색 병에 든 물약, 냉장고 안쪽 칸에 세워둬야 하는 주사. 약마다 잘가 달랐고 실험마다 표정이 달랐어요. 몸이 아픈 사람 집은 냉장고보다 약통이 먼저 질서를 만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약봉투를 다시 정리하려고 거실 불을 켰어요. 식탁 한쪽에 흩어진 종이들을 모으는데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가 손에 걸렸지요. 열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손이 먼저 갔어요. 진단서였어요. 숫자와 용어는 다 모르는데도 좋지 않다는 건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며칠, 몇 주, 몇 달처럼 사람 마음을 세어버리게 만드는 말들이 줄줄 박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식탁 앞에 서 있었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났지요. 누군가 곁에 있었다면 종이를 얼른 접었을 텐데 그 집은 이상하게도 사람이 많을수록 더 혼자 있는 집 같았어요. 딸과 아들이 드나들고 친척이 전화를 하고 이웃이 수군거려도 정작 이 종이를 펼쳐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답니다. 뭐하니? 그분 목소리에 놀라 종이를 접었어요. 저는 금방 대답을 못했고 그분은 제 손에 든 봉투를 보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알았어요. 숨기고 싶은 사람 얼굴이 어떤지요. 그분은 화도 못 내고 민망함도 못 감춘 채 식탁 의자 하나를 잡고 서 있었지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니? 달라져요. 적어도 혼자 앓지는 않잖아요. 그분은 제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누가 준 빚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집 안에 시간을 세기 시작했어요. 약 먹는 시간, 병원 가는 날, 숨 가빠지는 저녁, 밤에 기침이 길어지는 순간들을요. 샵샵샵 25.S 연길. 저를 내보내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이었고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더 잔인했지요. 아들은 대놓고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두꺼운 봉투는 아니었는데 그게 더 모욕적이었답니다. 제 목숨값도 못 되는 돈으로 사람 마음을 접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얼마 필요한데요. 그냥 이만 받고 조용히 나가요. 필요 없어요. 아버지한테 붙어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니면 뭔데요? 그 말이 끝난 뒤에도 저는 봉투를 손에 대지 않았어요. 손대면 제가 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제가 그 돈을 받고 정말 나가 버릴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었지요. 저는 봉투를 밀어놓고 물만 한 컵 마셨어요. 목 안은 바짝 탔는데도 이상하게 물이 잘 안 넘어갔답니다. 며느리는 저보다 말을 예쁘게 했어요. 예쁜 말이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부드럽게 몰아낼 때는 오히려 다정한 척하는 말이 더 아팠어요. 젊은 사람이 왜 이런 구설에 몸을 던져요. 당신 나이엔 새로 시작할 때도 많잖아요. 괜히 아버님 마지막 체면까지 망치지 말고요. 마지막 체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날 뻔했어요. 그분 체면을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병원 검진 날짜도 모르고 약통 뚜껑 여는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도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골목 슈퍼에 다녀오는데 아주머니 둘이 제 등을 보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안 돌려도 다 알겠더라고요. 젊은 게 독하네. 늙은 사람 집에 붙어 앉았다더라. 자식들 속이 타겠다. 그런 말들이 바닥에 버려진 채소 껍질처럼 제 발밑으로 굴러다녔지요. 저는 두부 한 모와 달걀 한 판을 들고 계단을 올랐어요. 손잡이가 손바닥을 깊게 눌렀는데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붙들어 줬답니다. 샵샵샵 25.S 연기. 그분은 자식들이 저를 몰아붙일 때마다 꼭 한 박자 늦었어요. 말리고 싶어서 입을 여는데 숨이 먼저 차오르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게 더 아팠답니다. 저를 위해 싸워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싸우고 싶어도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봐버렸으니까요. 하루는 아들이 상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말은 꼭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칼 같았어요. 아무도 먼저 꺼내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한번 나오고 나면 다시 넣기가 어렵지요. 아버지 혹시 정신 없으실 때 이상한 서류 쓰시면 안 됩니다. 그만해라.
그만하라뇨. 저 여자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고요. 그분 손이 식탁 아래에서 떨렸어요. 저는 그 떨림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대신 밥그릇을 치우는 척하며 그분 손등 위에 제 손을 잠깐 올려두었답니다. 차가웠어요. 기운 빠진 사람 손은 참 빨리 식어요. 그날 밤 그분은 제 방문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들어오지도 않고 가볍게 노크도 못한 채로요. 저는 문을 열었고 그분은 어두운 복도 불빛 아래 서 있었지요. 얼굴은 반만 보였어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그분은 숨을 한 번 골랐어요. 저는 대답 대신 문을 더 열었어요. 그러자 복도 바닥에 깔린 희미한 불빛이 방 안까지 들어왔답니다. 저 안 나가요. 그래도 저 이제 와서 무서운 건 남들 말이 아니에요. 혼자 두는 게 무서워요. 그분은 제 말을 듣고 한참 있다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어요. 그러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그 집 안에서 제일 늙어 보였답니다. 사람이 오래 혼자 산 집은 소리가 이상해져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크고 숟가락 하나 놓이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가고 밤에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만으로도 무가 어디쯤 아픈지 짐작이 되지요. 저는 그 집에 살면서 그분 생활의 소리를 먼저 익혔어요. 새벽 5시 반쯤이면 그분은 늘 한 번 깨셨어요. 물을 드시려고 일어났다가 식탁 의자를 짚고 오래 서 있었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도 곧 기침 소리가 이어졌지요. 아침밥은 반 공기 이상 못 드셨고 국은 꼭 시켜야 했어요. 뜨거운 걸 삼키면 목이 잠깐 막히는지 눈가에 힘이 들어갔답니다. 이상한 건 그렇게 아파도 자식들 앞에서는 멀쩡한 척했다는 거예요. 딸이 오면 등을 펴고 앉았고 아들이 오면 약통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병원 다녀온 날도 식탁 위 영수증을 바로 찢어 쓰레기통 밑에 감췄지요. 마치 아픈 몸보다 아픈 티를 내는 일이 더 수치스러운 사람 같았어요. 한 번은 욕실 앞에서 그분이 휘청하는 걸 봤어요. 제가 달려가 붙잡으니 그분은 제 팔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기대왔지요. 몸이 생각보다 가벼워서 놀랐어요. 큰 사람은 왜 다 묵직할 거라 생각했을까요? 힘 빠진 몸은 이상할 만큼 가볍답니다. 괜찮다. 안 괜찮으세요? 애들 오기 전에 들어가자. 그 말이 제 가슴을 오래 눌렀어요. 아픈데도 애들 오기 전에 숨겨야 한다는 사람.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불쌍하다는 마음은 멀리 서서도 들 수 있지만 지켜야겠다는 마음은 가까이 들어가야만 생기거든요. 그 집 냉장고 문 안쪽에는 오래된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김치, 두부, 혈압약, 병원 예약. 글씨는 다 같은 사람 손인데 날짜가 제멋대로였어요. 누가 챙겨주다 말다 한 흔적 같았지요. 저는 그 메모지들을 다 떼어내고 새로 적어 붙였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병원 가는 날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고 약 먹는 시간은 냉장고 제일 잘 보이는 쪽으로 옮겨 적었답니다. 그분은 그런 걸 보고도 처음엔 별말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저녁 제가 생선가시를 발라 밥 위에 올려드리자 숟가락을 잠깐 멈췄지요. 꼭 누군가 해주던 일을 너무 늦게 떠올린 사람처럼요. 왜 그러세요? 아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밥을 드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문득 낮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한테 이런 걸 배웠니?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배운 적은 없었거든요. 다만 저를 챙겨준 사람이 드물었으니 누군가를 챙길 때 어떤 얼굴을 해야 하는지는 더 잘 알았답니다. 안 배워도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이 가볍게 들렸을까봐 괜히 부엌으로 들어가 컵을 씻는 척했지요. 수돗물 소리가 길게 났고 그 사이 거실은 조용했어요. 돌아보니 그분은 빈 컵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저를 보고 있었답니다. 그 시선이 오래 남았어요.
누군가 자기 남은 날들 안으로 저를 들이고 있다는 걸 저는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거든요. 은혜를 갚는 일이라면 어쩌면 더 쉬웠을 거예요. 정해진 액수라도 있으면 벌어서 갚고 정해진 시간이라도 있으면 채우고 떠나면 되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람 목숨은 그렇게 계산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머무는 날이 길어질수록 저는 자꾸만 갚는다는 말 바깥으로 밀려났어요. 아침에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병원 대기실에서 나란히 앉아 번호표를 들고 있고 마트에서 두부와 미역을 고르고 돌아와 외투를 받아 걸어두는 일. 그런 것들이 쌓이면 빚보다 생활이 먼저 되지요. 저는 어느 날부터 그분 약 봉투를 챙기면서도 더는 속으로 갚아야 한다고 되뇌지 않았어요. 그냥 까먹으면 안 되니까 챙겼고 추우면 목도리를 목에 둘러드렸답니다. 그분도 변했어요. 예전엔 제 앞에서 기침을 참았고 힘든 티를 안 내려고 웃기만 했는데 어느 날은 거실 소파에 앉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지요. 오늘은 좀 어지럽구나. 그 말을 듣는데 제 손이 멈췄어요. 아픈 걸 숨기지 않는다는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기대온다는 뜻이더라고요. 저는 물을 가져다 드리고 혈압계를 찾았어요. 그분은 제 손길을 말리지 않았어요. 낯선 기색도 없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세탁한 셔츠를 다리 밑판에 올려놓고 한 장씩 다렸어요. 김이 올라오는 셔츠 위로 손바닥을 눌러가며 주름을 펴는데 이상하게 눈앞이 자꾸 흐려졌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과 달리 이제는 제가 이 셔츠의 어깨선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옷깃이 먼저 닳고 어느 단추가 느슨한지까지요. 사람 마음도 그렇게 달아가는 모양을 곁에서 오래 보면 더는 계산만 하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아주 평범한 저녁에 나왔어요. 특별한 날도 아니고 병원 결과가 좋았던 날도 아니었답니다. 된장국이 조금 짰고 두부는 부서졌고 텔레비전에서는 소리만 나는 뉴스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을 닦고 있었고 그분은 약을 삼킨 뒤 물컵을 내려놓았지요. 서아야. 그분이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건 그날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한마디에 손이 멈췄어요. 사람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도 누가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되더라고요. 네, 내가 있어서 산다. 그 말은 크지도 않았고 무겁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아팠답니다. 저는 걸레를 쥔 채 한참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얼굴에는 울음도 웃음도 없었어요. 다만 오래 비어있던 집에 불이 하나 켜진 것 같은 표정이 있었지요. 저는 대꾸를 바로 못했어요. 입을 열면 목 안쪽에서 무언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괜히 식탁 귀퉁이만 더 닦았어요. 닦아도 없는 물기를 계속 훔치면서요. 그분은 제가 듣지 못한 줄 알았는지 다시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방 천장은 늘 조금 누렇게 떠 있었는데 그 누런 자국이 그날은 자꾸만 사람 얼굴처럼 보였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일은 갑자기 불꽃처럼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떤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쌓였던 밥상과 약통과 목도리와 밤, 기침 소리 같은 것들이 다 한꺼번에 가슴 안으로 내려앉는 거였어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병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몸보다 먼저 존중이 닳고 그 다음엔 자존심이 얇아지고 마지막에 가서야 진짜 병이 몸으로 드러나지요. 저는 그 집에 있으면서 자식들이 그분을 대하는 목소리부터 달라지는 걸 봤어요.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통장 얘기를 꺼내고 병원 가는 날보다 회사 도장 찍을 날을 더 궁금해했답니다. 하루는 아들이 서류철 하나를 들고 왔어요. 회사 쪽 정리할 게 있다며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지요. 그분은 안경을 찾았고 저는 옆에서 서류를 먼저 받아들었어요. 글씨는 많고 말은 어려웠는데 이상하게도
사람 잡아먹는 종이는 꼭 점잖은 문장으로 쓰여 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보세요. 내가 뭘 안다고. 모르면 더더욱 지금 찍으면 안 되죠.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저 사람들은 제가 집안일이나 하는 어린애로는 참아도 종이 한 장 사이에 끼어드는 건 참지 못한다는 거려. 그날부터 저는 그 집 서랍과 파일을 보기 시작했어요. 병원 영수증, 회사 문건, 통화 내역 메모. 저는 원래 숫자와 글씨에 밝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켜야 하는 게 생기면 못 읽던 것도 읽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처음엔 그런 저를 말렸어요. 괜히 내가 나설 일 아니다. 이제는 제 일이에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나서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놀란 건 저보다 그분 쪽이었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한참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기쁜 건지 미안한 건지 그분 눈가에는 늘 그렇듯 쉽게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림자가 모였지요. 함정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들어왔어요. 누가 등을 떠민 것도 아니고 길 한복판에서 대놓고 모욕을 준 것도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다정한 척한 전화 한 통이었어요. 병원 쪽에서 왔다며 그분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하니 잠깐 와 달라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나갔어요. 병원 행정실이라고 들은 곳은 병원 건물 뒤쪽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고 의자는 반쯤 빠져 있었어요. 누가 금방 일어선 자리 같아서 저는 그 앞에 잠깐 섰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셔터 소리 같은 게 2번 연달아 났어요. 돌아보니 딸과 낯선 남자 하나가 서 있었어요. 남자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지요. 그 순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났어요. 사람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마음먹으면 꼭 이렇게 값싼 장면을 만들려고 드는구나 싶었답니다. 아버지 명의 서류 빼돌리러 왔나 보네. 그런 말 조심하세요. 조심은 내가 했어야지. 저는 책상 위 서류를 들춰보지도 않았어요. 손댔다가는 정말 저 사람들 이야기 속 사람이 되어 버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대로 몸을 돌려 밖으로 나왔어요. 발은 빨랐는데 가슴은 천근만근이었지요. 병원 뒤편 계단을 내려오는데 무릎이 자꾸 꺾였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손끝이 하얘졌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분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들은 모양이었지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신발을 벗었는데 현관 바닥에 서는 순간 갑자기 다리가 풀렸어요. 그분이 저를 부축했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노리는 건 돈보다 먼저 걔가 스스로 이 집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려. 사람이 끝까지 참다가 입을 여는 날은 꼭 목소리가 커지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오래 눌러둔 탓에 더 조용해지지요. 제가 왜 그 집에 들어왔는지 말하게 된 날이 그랬어요. 그날도 딸과 아들이 와 있었고 친척 둘이 더 있었고 거실 공기는 늘 그렇듯 남의 집 제사상 앞처럼 숨막혔답니다. 이제 다 까놓고 말해요. 뭘 노리고 여기 붙어 있는지. 그 말이 떨어졌을 때 저는 그분부터 봤어요. 그분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말리지도 못한 채 소파 팔걸이만 잡고 있었지요. 저는 그 손을 보고 더는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저 손이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제 체면 챙기겠다고 입 다무는 건 너무 비겁했거든요. 저분이 저 살렸어요.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다들 제가 울거나 소리칠 거라 생각했는지 그렇게 담담히 말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거실 창을 한번 보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바깥은 저녁이었고 블라인드 틈으로 골목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제가 아팠을 때 보호자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병원에서 다들 포기하던 때였고요. 그때 저분이 끝까지 손났어요. 제가 살아남은 뒤부터는 저분이 아프기 시작했고요. 딸 입가가 천천히 굳었어요. 아들은 웃으려다 말았고 친척 하나는 컵을 잘못 잡아
물을 조금 흘렸지요. 그 물이 유리 테이블 위를 천천히 번졌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 물길만 또렷하게 기억나요. 누군가 입을 열면 금세 닦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바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저는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목숨빚 갚으러 온 것도 이제는 아니고요. 이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제 목 안은 다 긁힌 것처럼 아팠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답니다. 숨기고 있던 일이 밖으로 나가면 제 마음도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다만 적어도 그날 이후로는 저를 향해 함부로 더러운 이름을 붙이기가 전보다 조금 어려워졌을 거예요. 그분은 제가 말을 마친 뒤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울고 있는 줄도 몰랐답니다. 워낙 소리 없이 우는 사람이라서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누른 뒤에야 그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소파에서 일어나는데도 숨을 한번 골라야 했지요. 됐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방 안을 다 멈추게 했어요. 그분은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시선을 바로 주지 못한 채 말을 이었어요. 내일은 내가 정리한다. 아버지, 이제 더는 아무도 내 대신 정하지 마라. 그분 목소리는 예전처럼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집 안에서는 그날 처음으로 가장 어른 같은 목소리였답니다. 늙고 아픈 사람이 어른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얼굴이 순간 이상해졌지요. 아들은 뭐라 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딸은 끝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분 옆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분이 혼자 선 채로 그 말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소파 옆에 미리 약컵과 물을 가져다 놓았지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무너지는 사람 등 뒤에 서 있되 그 순간만은 대신 서지 않는 것. 그날 밤 친척들이 다 돌아간 뒤 거실은 아주 조용했어요. 사람들 체온이 빠져나간 집은 유난히 차갑더라고요. 저는 창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어요. 그분은 소파에 앉아 한참 말이 없었고 저는 식탁 위에 남은 컵들을 치웠어요. 후회하니? 안 해요. 오늘 말한 거 안 숨기길 잘했어요. 그분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끓였고 컵에 생강차를 타서 들고 나왔답니다. 그날 거실 공기에는 처음으로 소문보다 진실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고비는 예고 없이 왔어요. 아픈 사람은 늘 조금씩 나빠지다가도 어떤 날은 갑자기 한 계단 아래로 꺼지더라고요. 그날 새벽도 그랬어요. 저는 거실에서 물 끓는 소리에 잠깐 깼다가 다시 눈을 붙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컵 떨어지는 소리였는지 의자 쓰러지는 소리였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다만 사람 몸이 바닥에 닿을 때 나는 소리는 다른 것과 다르답니다. 뛰어나가 보니 그분이 부엌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물컵은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미지근한 물이 발등 쪽으로 퍼지고 있었지요. 저는 그분 어깨를 붙들어 일으키려다 손끝이 너무 차가워서 순간 겁이 났어요. 저 좀 보세요. 저 보셔야 해요. 그분은 눈을 뜨긴 했는데 초점이 흐렸어요. 입술은 희고 숨은 짧았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그 사이 그분 머리 밑에 접은 수건을 받쳤어요. 이상하게도 그 와중에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부엌 바닥에 흩어진 약 2알이었답니다. 아픈 사람 곁을 지키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꾸만 그런 것들을 먼저 보게 돼요. 큰일 앞에서 오히려 아주 작은 것들이 또렷해지지요. 구급차 안에서 그분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전처럼 차가웠는데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손을 꽉 마주잡았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지금은 이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원 불빛은 새벽인데도 너무 밝았고 긁어 바퀴 소리는 복도를 길게 긁었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도 이상하게 울지 않았어요. 울면 뭔가 끝나는 것 같아서요. 병원 창문 바깥으로는 해가 천천히 올랐어요. 밤새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사람은
새벽과 아침의 경계가 얼마나 서늘한지 알게 되지요. 저는 그 경계에 앉아 있었어요. 제 무릎 위에는 접어놓은 그분 목도리가 있었고 손끝에는 아직도 구급차 안에서 잡았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답니다. 의사는 길게 설명했어요. 위험한 밤이었고 잘 넘기긴 했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 말은 늘 고맙고도 잔인하지요. 살았다는 말 뒤에 곧바로 남은 시간을 세게 만드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다 들었답니다. 병실로 올라간 뒤 그분은 한참 잠들어 있었어요. 산소줄을 끼고 누운 얼굴은 놀랄 만큼 평온했지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 얼굴을 오래 봤어요. 처음 빵가게 문가에서 저를 보던 얼굴, 병실에 와서 살아야지 하고 말하던 얼굴, 식탁 앞에서 내가 있어서 산다던 얼굴, 그 얼굴들이 다 겹쳐져 있었답니다. 한참 뒤 그분이 눈을 떴어요. 저는 바로 몸을 앞으로 숙였지요. 그분은 말을 못하고 저를 한번 보았어요. 그러다 아주 천천히 손끝을 움직였답니다. 저는 그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쌌어요. 저 여기 있어요. 그 말은 그분을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세상이 끝내 우리를 이해 못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제 나이와 그분 나이를 먼저 세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았거든요. 훗날 그분이 퇴원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그 집 창문은 전보다 더 자주 열릴 거예요. 약통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이겠지만 식은 커피잔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저녁은 줄어들겠지요. 혹 그분이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오더라도 저는 그분 마지막 뜻이 흩어지지 않게 지킬 거예요. 누군가 제 삶을 손가락질하더라도 저는 그 집 문턱을 넘던 제 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끝내 우리를 이해 못했을지 몰라도 저는 그 사람 곁에 있었던 제 삶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